비가 촉촉이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허름하지만 정갈한 국밥집 안은 따뜻한 김으로 가득했습니다. 주방 보조 일을 하는 청년은 익숙하게 국밥 한 그릇을 받아들고 가게 구석에 앉아있는 단골 손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손님은 다름 아닌 국내 최고 재벌 강산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억만장자의 회장님은 늘 그랬듯 5,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을 조용히 비우러 이곳을 찾곤 했죠. 청년은 뚝배기를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은 국밥을 받기 위해 자연스럽게 팔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청년의 눈은 회장님의 손목에 채워진 클래식한 시계에 못 박혔습니다.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고풍스러운 멋이 흐르는 그 시계는 빛을 받아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청년의 심장이 순간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시계는 바로 돌아가신 어머니가 유품으로 남기신 낡고 고장난 시계와 완벽하게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디자인만 같은 것이 아니라 세월의 흔적까지 비슷해 보였습니다. 청년은 숨을 참고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 그 시계. 회장님은 국밥을 향하던 시선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어머니 것과 똑같네요? 이 질문을 들은 회장님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고 눈빛에는 섬광처럼 당황스러움이 스쳤습니다. 그 미세한 경직은 청년이 무언가 중대한 실마리를 잡았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회장님은 이내 곧 표정을 냉정하게 관리하고는 재빨리 옷소매를 내려 시계를 가렸습니다. 그는 청년의 질문을 완전히 무시한 채 숟가락을 들어 국밥을 뜨는 신용을 했습니다. 청년은 회장님이 시계를 가리기 직전 시계 뒷면에서 자신이 어릴 적 장난으로 긁어놓았던 스크래치와 비슷한 희미한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흔한 디자인의 문제가 아님을 청년은 직감했습니다. 네, 손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국밥집 사장님이 청년과 회장님 사이의 이상한 긴장감을 감지하고 다가와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평소와 다른 회장님의 이상 행동을 의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은 국밥을 반쯤 먹은 채 자리에서 급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국밥값을 계산하지도 않고 수행원에게 자리를 피하도록 손짓했습니다. 수행원은 상황을 눈치채고 즉시 5만 원권, 지폐 2장을 카운터에 던지듯 올려놓고 회장님을 부축해 차에 태웠습니다. 사장님은 남은 5천 원을 제외한 거스름돈 9만 원을 청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니, 회장님이 오늘은 왜 저러신데? 국밥도 밥만 드시고 말이야. 저 시계 때문에 그래. 아까 자네가 뭐라고 물어봤나? 청년은 9만 원을 받아들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낡은 시계와 회장님의 시계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이유를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추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잊고 살았던 어머니의 과거가 이 시계를 통해 거대한 재벌과 연결되어 있음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회사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회장님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밥집 직원 이도윤의 모든 신상과 그의 어머니에 대한 과거 기록을 즉시 파악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는 특히 30년 전의 기록을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집요하게 재차 강조했습니다. 비서실장 역시 회장님의 과도한 반응과 불안한 흥분 상태를 보며 이번 조사가 단순한 민원 해결 차원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퇴근 후 낡은 옥탑방으로 돌아온 청년은 어머니의 유품인 고장 난 시계를 꺼내 회장님의 시계와 꼼꼼하게 다시 비교했습니다. 시계의 특정 마감 처리와 제조사 로고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청년은 깊은 의문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숨겨왔던 어떤 중대한 비밀이 이 쌍둥이 시계에 담겨 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청년은 다음 날 아침 국밥집 사장님에게 하루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강산그룹 본사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서실장은 회장님의 명령대로 청년 어머니에 대한 모든 공식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록을 파헤칠수록 의도적으로 말소되거나 변조된 흔적들이 30년 전 시점에서부터 나타났습니다. 비서실장은 어렵게 강산그룹 창업 초기 청년의 어머니가 회장, 일가와 매우 가까웠던 사모임에서 일했다는 극히 희미한 비공식 증언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이와 동시에 회장님의 지시를 받은 법무팀장이 청년을 찾아 나섰습니다. 법무팀장인 중년의 남자는 회장님의 명령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행동대장이었습니다. 법무팀장은 거액의 현금이 든 두툼한 흰 봉투를 들고 청년의 낡은 옥탑방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는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는 차가운 눈빛으로 청년에게 대가 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돈을 받고 어머니와 시계에 관한 모든 언급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이것은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법무팀장은 강압적인 태도로 돈을 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청년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청년은 돈 봉투를 즉시 거절하며 강산그룹의 위협적인 태도에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법무팀장은 청년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돈 봉투를 바닥에 던져놓은 채 회장님에게 보고하기 위해 옥탑방을 떠났습니다. 청년은 법무팀장이 완전히 사라지자마자 바닥에 떨어진 돈 봉투를 찢어 내용물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는 거대한 재벌과의 싸움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회장님은 청년이 돈에 매수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고 심하게 동요했습니다. 청년에게서 30년 전 자신이 배신했던 쌍둥이 동생과 똑같이 강직한 성품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불안감이 극도로 증폭된 회장님은 아들인 부사장에게 청년의 존재를 알리고 모든 상황을 정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비서실장은 회장님의 불안정한 상태와 법무팀의 움직임을 보고 청년에게 몰래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녀는 그룹을 상대할 때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간략하게 조언하며 경고했습니다. 청년은 이 조언을 받아들여 어머니의 유품이 보관된 오래된 창고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낡은 짐 상자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짐 상자 가장 깊숙한 곳에서 어머니가 평생 숨겨왔던 얇은 양장본 일기장과 희미한 흑백 사진 몇 장을 발견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똑같은 시계를 찬 두 명의 젊은 남자가 청년의 어머니와 함께 다정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기장에는 어머니가 두 남자에게서 동시에 같은 시계를 선물 받았으며 그들이 강산그룹 창업주의 쌍둥이 아들이었음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그들 중 한 명과 깊은 관계였으며 비극적인 사건 때문에 도망쳐야 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청년은 일기장의 내용을 통해 회장님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었음을 확신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친부가 그 쌍둥이 동생일 수 있다는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청년은 이 중요한 증거물인 일기장과 사진을 비서실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몰래 접촉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이제 어머니의 낡은 시계가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거대한 재벌 가문의 비밀을 풀 열쇠임을 깨달았습니다. 청년은 강산그룹 본사 근처의 인적이 드문 한적한 카페에서 비서실장을 은밀하게 만났습니다.
청년은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과 희미한 흑백 사진들을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비서실장은 긴장한 얼굴로 건네받은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사진 속에 똑같은 시계를 찬 두 젊은 남자와 어머니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은 그룹 내의 비공식 보고서들을 떠올리며 이 모든 것이 30년 전 실종된 회장님의 쌍둥이 동생과 관련된 일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청년에게 중대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회장님께는 쌍둥이 동생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룹 초기 지분 구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자신이 단순한 사생아가 아님을 오히려 강산, 그룹 적통 후계자의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이내 복잡한 감정을 추스르고 단단한 결의를 보였습니다. 청년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회장님과의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 아버지의 최후와 그룹 내 배신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비서실장은 청년의 대면 요청을 회장님에게 전달했습니다. 회장님은 비록 심하게 동요했지만 이 문제를 더 이상 덮을 수 없음을 직감하고 청년과 직접 만나 진실을 묻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은 회장님의 아들인 부사장에게도 보고되었습니다. 부사장은 비서실장이 청년과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사장은 비서실장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도록 지시하며 방어막을 구축했습니다. 회장님은 회장실로 청년을 불러들이기 전 법무팀장에게 만일에 대비하여 모든 공식 기록을 이중으로 잠금장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청년은 면담에 앞서 국밥집 사장님을 찾아가 자신의 계획을 간략하게 알렸습니다. 제가 연락이 두절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 주십시오. 국밥집 사장님은 청년의 위험한 결정에 깊이 걱정했지만 그의 굳은 의지를 보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사장님은 청년이 남긴 어머니의 낡은 시계를 소중히 보관해 주었습니다. 청년은 어머니의 일기장 내용을 증거로 삼아 긴장된 발걸음으로 강산그룹 회장실로 들어섰습니다. 회장실 안에는 최 회장님만이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청년은 일기장 페이지를 펼쳐 보이며 회장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만났던 쌍둥이 형제 중 누가 저의 친부이십니까? 회장님은 청년의 어머니와 자신의 쌍둥이 동생과의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시계 2개를 주고받았던 젊은 시절의 과거를 회상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결국 회장님은 30년 전 그룹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쌍둥이 동생에게 공금 횡령죄를 조작하여 뒤집어 씌우고 그룹에서 축출했음을 고백했습니다. 청년은 아버지의 비극적인 운명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회장님은 심한 자책감 속에 자신이 조작한 회계장부의 은밀한 보관 장소를 간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대면 직후 회장님은 정신적인 압박감과 죄책감으로 인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청년은 회장실을 빠져나와 비서실장과 다시 접선했습니다. 그는 회장님의 간접적인 언급을 통해 회계장부가 숨겨진 별장의 구체적인 장소를 파악했습니다. 회장님이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하자 부사장이 즉시 그룹의 임시 경영권을 장악했습니다. 부사장은 아버지의 비리를 덮기 위한 모든 공작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서실장을 의심하며 그녀를 중요한 업무에서 배제하고 모든 전산 접근 권한을 임시로 회수했습니다. 비서실장은 이미 청년과의 협력을 통해 그룹 비리 구조에 깊숙이 개입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양심을 따르기로 최종 결단했습니다. 비서실장은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부사장이 그룹 전산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하기 직전의 짧은 틈을 노렸습니다. 그녀는 회장님이 언급한 별장 지하 금고가 표시된 설계도를 몰래 빼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설계도에 따르면 문제의 회계장부는 회장님의 오래된 별장 지하에 위치한 최고 보안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은 청년과 함께 별장 잠입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했습니다. 그녀는 별장의 보안 시스템을 해제할 수 있는 일회용 키카드를 복제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청년과 비서실장은 어둠이 짙게 깔린 밤 별장에 조용히 잠입했습니다. 그들은 설계도를 따라 아무도 모르는 지하의 보안 금고로 향했습니다. 금고 내부에는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보관해 온 30년 전의 낡은 회계장부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습니다. 회계장부에는 회장님이 쌍둥이 동생에게 횡령 혐의를 조작하기 위해 가짜 거래 내역을 붉은 펜으로 기록한 명확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청년은 회계장부 원본을 비서실장에게 넘겼고 그녀는 즉시 그룹의 보안 서버를 우회하여 장부의 디지털 사본을 생성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직후 비서실장은 청년에게 다시 회장님을 만나 30년 전 사건의 전말을 녹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비서실장은 회장님이 병원에서 퇴원한 직후 죄책감에 시달리며 분명 별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녀는 청년에게 최신형 초소형 녹음기를 건네주며 반드시 아버지의 비극적인 최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녹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친부가 횡령범이 아닌 억울한 피해자였다는 사실에 감격했지만 회장님을 향한 분노 역시 깊어졌습니다. 청년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모든 증거를 담은 USB를 국밥집 사장님에게 비밀리에 보관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회장님은 예상대로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별장으로 돌아와 술에 의존하며 고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청년은 회장님이 별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녹음기를 작동시킨 채 별장으로 진입하여 회장님과 다시 마주했습니다. 회장님은 청년을 보자마자 심하게 동요하며 술 기운을 빌려 30년 전 자신이 동생을 배신하고 비극으로 몰아넣은 구체적인 과정을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허공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녹음기에 선명하게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의 자백은 청년이 친부의 비극적인 운명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30년 전의 모든 배신과 음모가 녹음기에 선명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자백이 끝난 후 청년은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챙겨 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회장님은 깊은 절망감에 빠져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한편 부사장은 아버지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감시하던 중 청년이 별장에 다녀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부사장은 아버지의 자백 내용이 녹음되었을 가능성을 즉시 짐작했습니다. 그는 법무팀장에게 비상 연락망을 가동하여 청년을 즉시 체포하고 녹취록을 확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무팀장은 사설 경호원들을 대규모로 동원하여 청년의 예상 도주 경로를 차단하고 치밀한 추격전을 개시했습니다. 청년은 비서실장에게 녹취록 확보 사실을 알리려 했지만 이미 그녀는 부사장 측에 의해 중요한 업무에서 해임된 상태였습니다. 비서실장은 부사장의 명령으로 그룹 내부의 한 공간에 감금되어 외부와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청년은 자신이 법무팀장과 사설 경호원들에게 포위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긴급히 도주로를 변경했습니다. 경호원들은 청년이 증거물을 보관했을 만한 장소를 추적하며
국밥집 사장님에게 먼저 향했습니다. 국밥집 사장님은 경호원들이 청년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즉시 파악했습니다. 그는 청년이 맡긴 모든 증거가 담긴 USB를 자신의 비밀 금고에 숨겨놓고 경호원들에게 시치미를 떼며 그들의 추궁을 피했습니다. 청년은 필사적인 추격전 끝에 경호원들을 따돌리고 국밥집 사장님에게로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청년은 사장님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녹취록이 담긴 녹음기와 USB의 위치를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청년과 사장님은 부사장이 모든 것을 은폐하기 위해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청년은 사장님에게 최종 폭로를 위한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고 모든 증거물을 가지고 국밥집을 떠났습니다. 그 시각 감금되어 있던 비서실장은 자신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부사장의 감시망을 뚫고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탈출 후 즉시 청년에게 합류하여 청년이 확보한 녹취록과 회계장부 사본을 최종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비서실장은 그룹의 모든 대회 홍보 채널이 주주총회 생중계를 위해 대기하고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그녀는 이 생중계 채널을 역이용하여 진실을 폭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년은 비서실장과 함께 강산그룹 본사 주주총회장으로 향하는 마지막 여정에 나섰습니다. 부사장은 청년의 도주 사실과 비서실장의 탈출을 보고받고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 밖으로 벗어날 위기에 놓이자 크게 분노하며 이성을 잃었습니다. 부사장은 아버지의 건강 악화를 핑계 삼아 긴급 주주총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자신을 임시회장으로 추대하여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려 했습니다. 주주총회장에는 그룹의 주요 주주들과 대형 언론 매체들이 대거 참석하여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부사장이 연설을 시작하려는 바로 그 순간 청년과 비서실장이 총회장 뒤편에서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부사장은 청년의 예상치 못한 출현에 당황하며 그를 그룹을 위협하는 정신 이상자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는 경호원들을 동원하여 청년에게 퇴장을 요구했습니다. 청년은 부사장의 경고를 무시하고 준비된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주저함 없이 최 회장님의 녹취록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총회장 내 모든 스피커를 통해 최 회장님의 30년 전 비리, 자백과 쌍둥이 동생을 배신한 내용이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녹취록이 공개된 직후 비서실장은 주주들과 언론에 30년 전 조작된 회계장부 사본을 배포했습니다. 비서실장은 조작된 횡령 사건의 진실과 청년이 강산그룹 적통 후계자의 아들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주주총회장은 부사장에 대한 분노와 청년에 대한 지지로 순식간에 혼란에 빠지며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부사장은 사설 경호원들을 시켜 녹취록의 재생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진실은 언론을 통해 생중계되고 전파된 뒤였습니다. 이 폭로 직후 검찰 수사관이 이끄는 수사팀이 긴급 주주총회장으로 진입했습니다. 수사관들은 현장에서 최 부사장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부사장은 증거인멸 및 경영비리 혐의로 아버지보다 먼저 구속되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최 회장님은 병원에서 이 모든 상황을 TV 생중계를 통해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음을 깨달은 그는 자수를 결심했습니다. 최 회장님은 청년에게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회장님은 변호사와 함께 검찰에 출두하여 30년 전부터의 모든 비리를 자백하고 스스로 구속되었습니다. 법원은 청년이 제시한 증거와 최 회장님의 자백을 토대로 30년 전의 횡령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재수사를 통해
청년의 친부는 모든 혐의를 벗고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그의 정당한 상속권 또한 법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청년은 법적 절차에 따라 강산그룹의 최대 주주 지위를 획득하며 새로운 오너로 인정받았습니다. 청년은 모든 법적 절차를 거쳐 강산그룹의 최대 주주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승리의 기쁨에 취하지 않고 그룹 경영의 투명성을 위한 긴급 개혁안을 이사회에 발표했습니다. 강산그룹은 30년 전의 과오를 씻고 이제부터 사람을 향하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라고 그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청년의 지배는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을 정상화시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투명한 구조로 탈바꿈시키기 위함이었죠. 청년은 비서실장의 뛰어난 능력뿐만 아니라 불의에 굴복하지 않은 그녀의 깨끗한 양심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녀는 그룹 부회장 겸 그룹 재편 태스크포스 팀장으로 공식 임명되었습니다. 그룹의 임원진은 청년의 통 큰 결단과 비서실장의 치밀한 전략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경영진과 확연히 다른 새로운 리더십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친아버지와 최 회장님의 비극적인 관계를 깊이 숙고했습니다. 그는 최 회장님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지분 중 일부를 사회공헌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년은 수감 중인 최 회장님에게 진심을 담은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 서한에는 그룹의 사회공헌재단을 맡아 남은 생을 속죄하며 봉사할 기회를 제안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감 중이던 최 회장님은 청년의 예상치 못한 관용과 화해의 제안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제안을 수락할 뜻을 밝혔습니다. 청년은 또한 국밥집 사장님에게 그룹의 비상근 고문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사장님의 정직하고 도덕적인 조언을 그룹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청년의 의지였습니다. 강산그룹은 청년의 주도하에 대대적인 감사와 구조조정을 거쳤습니다. 30년간 누적되었던 모든 부조리한 관행이 청산되는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청년은 과거의 비리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소액, 주주 및 하청 업체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청년의 정직하고 청렴한 리더십은 대중과 금융시장으로부터 폭넓은 신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비서실장은 부회장으로서 최 부사장이 그룹에서 저질렀던 모든 불법 행위의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녀는 철저한 수사를 도와 그룹의 자정 노력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룹의 경영권 승계는 평화롭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마무리되었고 청년은 강산그룹의 공식적인 총수로 당당하게 등극했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어머니의 이름으로 이도윤 어머니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는 특히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단의 첫 사업은 5,000원짜리 국밥을 먹으며 생계를 유지하는 서민들을 위한 긴급 생활비 지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모든 개혁 과정은 언론과 대중으로부터 큰 찬사를 받았으며 강산그룹의 기업 이미지는 완전히 새롭게 쇄신되었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성공이 어머니와 친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서 비롯되었음을 매번 강조했습니다. 그는 투명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그룹의 미래 전략으로 제시하며 리더의 도덕성을 확고히 확립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산그룹은 청년의 리더십 아래 투명한 경영과 활발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업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비서실장은 부회장으로서 청년의 가장 핵심적인 조력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며 그룹의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청년은 자신이 일했던 국밥집을 이도윤 어머니 재단의 1호 후원 시설로 지정했습니다. 그는 국밥집 사장님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힘으로 완전히 복원하고 수리한 친부의 시계를 그룹 회장의 상징으로 손목에 착용했습니다. 그는 수감시설에 있는 최 회장님을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청년은 복원된 아버지의 시계와 어머니의 낡은 시계를 나란히 놓아 보여주었습니다. 최 회장님은 수감 생활 동안 진심으로 참회하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고 청년에게 깊은 용서를 구했습니다. 모든 것은 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제야 그 시계의 진정한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최 회장님은 두 가문의 운명을 갈라놓았던 자신의 잘못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청년의 관용에 깊은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청년은 말없이 두 개의 시계를 응시하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야 어머니와 아버지의 시간이 다시 올바르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과거의 비극적인 단절을 끝내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최 회장님에게 복역 후 사회공헌재단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속죄의 기회였습니다. 청년은 국밥집 사장님과 함께 국밥을 먹던 최 회장님의 모습을 회상했습니다. 그는 부와 가난의 경계가 무너진 모두가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꿈꾸었습니다. 부사장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룹 내부에서는 30년 만에 진정한 평화와 화합이 찾아왔고 모든 직원은 청년의 리더십 아래 하나로 단결했습니다. 청년은 어머니의 시계를 영구 보존하기 위해 그룹 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이로써 어머니의 시계는 진실의 역사를 후대에 남기는 귀중한 유물이 되었습니다. 청년은 부회장과 함께 그룹의 미래 비전을 선포하며 선대 회장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강산그룹은 5,000원 국밥의 정신을 계승하여 모든 직원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이야기는 청년이 국밥집 앞에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그의 손목에는 정의와 용서를 상징하는 새로운 시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더 이상 국밥집 주방 보조가 아닌 정의와 용서의 리더로서 새로운 강산을 건설한 인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청년의 폭로가 끝난 직후 검찰 수사관이 이끄는 수사팀이 긴급 주주총회장에 들이닥쳤습니다. 수사관들은 증거인멸 및 경영비리 혐의로 부사장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부사장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주주와 언론의 카메라 앞에서 그는 굴욕적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총회장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면서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청년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부회장과 함께 남은 사태를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병원에 입원 중이던 최 회장님은 이 모든 상황을 텔레비전 생중계를 통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아들이 체포되는 장면과 자신의 목소리가 녹취되어 울려 퍼지는 것을 보며 회장님은 모든 것을 잃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냉철한 사업가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 나약한 노인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끝이 났군. 드디어. 회장님은 더 이상 도망치거나 진실을 은폐할 수 없음을 절감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시계 속에 숨겨왔던 죄책감과 대면해야 하는 순간이 왔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회장님은 오랜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에 자수할 뜻을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법무팀장은 마지막까지 회장님을 만류하려 했지만 회장님의 목소리에서는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한 체념이 느껴졌습니다. 회장님은 청년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직접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한에는 쌍둥이 동생에게 저질렀던 모든 비리를 인정하고 청년의 어머니를 향한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속죄하겠다는 의지를 청년에게 전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회장님은 변호사와 함께 검찰에 출두하기 위해 병원을 나섰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30년 만에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듯 했습니다. 최 회장님은 30년 전부터의 모든 비리를 자백하고 스스로 법의 심판대 위에 섰습니다. 최 회장님의 자수는 모든 언론의 톱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강산그룹을 향한 사회적 공분은 잠시 멈추고 사건의 전개는 혼란 속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법원은 청년이 제시한 녹취록과 회계장부 그리고 최 회장님의 자백을 핵심 증거로 삼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30년 전 횡령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검찰은 신속하게 재수사를 진행하여 청년의 친부가 횡령범이 아닌 무고한 희생자였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로써 청년의 친부는 모든 혐의를 벗고 30년 만에 잃었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자 청년은 아버지의 정당한 상속분과 지분 승계권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상속분은 강산그룹의 최대 주주 지위를 차지하기에 충분한 규모였습니다. 청년은 법무팀을 통해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강산그룹의 새로운 오너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국밥집 사장님은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는 청년의 어머니와 친부의 영전에 소주 한 잔을 올리며 두 분의 억울함이 풀렸음에 감사했습니다. 법무팀장 오태성은 청년에게 접근하여 과거 부사장에게 충성했던 자신의 행동을 사죄했습니다. 청년은 오 팀장에게 과거의 죄를 묻는 대신 그룹의 투명한 개혁을 위한 법적 조언을 요구하며 그를 포용했습니다. 청년은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통해 자신의 존재 이유와 그룹을 이끌어갈 미래에 대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는 복수국을 넘어선 새로운 그룹의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회장은 청년에게 그룹을 이끌어갈 새로운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하며 그의 조력자 역할을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청년은 그룹의 핵심 가치를 정직과 사회적 책임으로 선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청년의 어머니가 간직했던 낡은 시계 한 점으로부터 시작된 거대한 정의의 물결이었습니다. 청년은 이제 강산그룹의 임시회장이 아닌 정식 오너로서 이사회에 참석할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그는 부회장과 함께 첫 이사회에서 발표할 그룹 경영의 투명성을 위한 긴급 개혁안을 최종 검토했습니다. 청년은 3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밝혀진 것에 감사하며 새로운 강산의 시대를 열어갈 각오를 다졌습니다. 법적인 승리가 확정된 후 청년은 강산그룹의 공식적인 최대 주주이자 오너로서 첫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승리의 기쁨이나 복수심 대신 차분하고 단호한 태도로 그룹 경영의 투명성을 위한 긴급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강산그룹은 더 이상 사적인 이익을 위해 운영되지 않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가치는 정직이며 두 번째는 사회적 책임입니다. 청년은 자신의 지배가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직 그룹을 정상화시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투명한 구조로 탈바꿈시키기 위함이었죠. 그는 부회장에게 그룹의 구조 조정을 전적으로 위임하며 전폭적인 신뢰를 보냈습니다. 부회장은
청년의 통 큰 결단에 감화되어 더욱 치밀한 전략으로 그룹 개혁을 주도했습니다. 청년은 과거의 비리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소액, 주주 및 하청 업체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즉시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그룹의 임원진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대중과 금융시장으로부터는 청년의 리더십에 대한 폭넓은 신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어머니 이름으로 이도윤 어머니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는 재단의 첫 사업으로 5,000원짜리 국밥을 먹으며 생계를 유지하는 서민들을 위한 긴급 생활비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청년은 국밥집 사장님을 그룹의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국밥집 사장님은 재계 재벌 회장보다 더 중요한 도덕적 가치와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그분의 정직함이 우리 그룹의 새로운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그룹의 모든 직원이 청년의 진정한 의지를 이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년은 친아버지와 최 회장님의 비극적인 관계를 깊이 숙고했습니다. 그는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용서와 화해를 통한 새로운 시대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최 회장님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지분 중 일부를 사회공헌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과거의 어두운 역사를 청산하고 재벌 그룹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모든 결정이 어머니와 친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서 비롯되었음을 매번 강조하며 리더의 도덕성을 확고히 확립했습니다. 청년은 수감 중인 최 회장님에게 진심을 담은 서한을 직접 작성했습니다. 서한에는 아버지의 명예는 회복되었으나 두 가문 모두에게 깊은 상처가 남았음을 담담하게 적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저지르신 과오는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저는 그 과오를 끝없이 되풀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청년은 최 회장님에게 복수 대신 참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최 회장님에게 복역 후 그룹의 사회공헌재단을 맡아 남은 생을 속죄하며 봉사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속죄의 기회였습니다. 청년은 이사회에서 이 서한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자신의 의도를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복수는 또 다른 증오만을 낳을 뿐입니다. 저는 강산그룹이 용서와 화해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강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룹의 임원진은 청년의 예상치 못한 관용과 통찰력에 깊은 존경을 표했습니다. 수감 중이던 최 회장님은 청년의 서한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는 청년의 관용과 화해의 제안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빼앗았던 젊은 쌍둥이 동생의 아들이 자신에게 오히려 용서와 삶의 목적을 돌려준 것입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서한을 가슴에 품고 진심으로 참회했습니다. 최 회장님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속죄의 삶을 살겠다는 뜻을 청년에게 전달했습니다. 청년은 최 회장님의 결단을 확인한 후 그룹 내 모든 직원이 최 회장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강산그룹이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도덕적인 기업으로 거듭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청년은 최 회장님의 지분 기부와 함께 그룹의 지배 구조를 완전히 개혁했습니다. 그는 사적인 소유가 아닌 공익을 위한 경영을 실천하는 리더로서 입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청년의 용서와 화해는 두 가문의 비극적인 운명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려놓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산그룹은 청년의 리더십 아래
완전히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30년의 부조리가 청산된 자리는 투명한 경영과 활발한 사회 공헌 활동으로 채워졌습니다. 이제 그룹의 기업 이미지는 업계의 모범이자 윤리 경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부회장은 청년의 가장 핵심적인 조력자로서 그룹의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녀는 냉철한 판단력과 청렴한 윤리관으로 그룹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재정비했습니다. 청년은 자신이 일했던 국밥집을 이도윤 어머니 재단의 1호 후원 시설로 지정했습니다. 그는 국밥집 사장님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초심을 잃지 않았음을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청년은 어머니의 이름을 딴 재단을 통해 5,000원, 국밥을 먹으며 생계를 유지하는 서민들을 위한 긴급 생활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부와 가난의 경계가 무너진 모두가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청년의 꿈을 반영했습니다. 청년은 그룹의 경영 철학을 사람이 먼저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가치로 통일시켰습니다. 강산그룹은 이제 5,000원 국밥의 정신을 계승하여 모든 직원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그룹 내부에서는 30년 만에 진정한 평화와 화합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직원은 청년의 도덕적인 리더십 아래 자발적으로 단결했습니다. 청년은 부회장과 함께 그룹의 미래 비전을 선포하며 선대 회장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어머니와 친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서 비롯되었음을 매번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개혁 과정은 언론과 대중으로부터 큰 찬사를 받았으며 강산그룹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청년은 강산그룹의 공식적인 오너로서 이제 더 이상 낡은 옥탑방의 주방 보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의와 용서의 리더로서 새로운 강산을 건설한 인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강산은 과거의 비극을 딛고 희망과 투명성으로 가득 찬 미래를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후 청년은 마지막 매듭을 짓기 위해 수감시설에 있는 최 회장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자신의 힘으로 완전히 복원하고 수리한 친부의 시계가 그룹 회장의 상징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수감시설 접견실 테이블 위에 복원된 아버지의 시계와 어머니의 낡은 시계를 나란히 놓아 보여주었습니다. 회장님, 이 시계가 우리 두 가문의 모든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최 회장님은 수감 생활 동안 진심으로 참회하며 마음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은 듯 보였습니다. 그는 두 개의 시계를 응시하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은 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계가 상징하는 시간의 무게를 감당할 자격이 없었죠. 최 회장님은 두 가문의 운명을 갈라놓았던 자신의 잘못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청년의 관용에 깊은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청년은 최 회장님에게 진정한 용서를 건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힌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제 그 무게를 내려놓고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십시오. 어머니와 아버지의 시간은 이제 올바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청년은 최 회장님에게 복역 후 그룹의 사회공헌재단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것은 최 회장님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속죄의 기회였습니다. 최 회장님은 눈물을 흘리며 청년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남은 생을 속죄와 봉사로 채우겠다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청년은 국밥집 사장님과 함께 국밥을 먹던 최 회장님의 모습을 회상했습니다. 그는 부와 가난의 경계가 무너진 모두가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자신의 꿈을 되새겼습니다.
청년은 어머니의 낡은 시계를 영구 보존하기 위해 그룹 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이로써 어머니의 시계는 진실의 역사를 후대에 남기는 귀중한 유물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청년이 국밥집 앞에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그의 손목에는 정의와 용서를 상징하는 새로운 시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더 이상 국밥집 주방 보조가 아닌 정의와 용서의 리더로서 새로운 강산을 건설한 인물로 역사의 길이 기록되었습니다.